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입니다. 자,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공감 수험서입니다. 수험서의 이름이 공감이고요.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8장에 대해서 다룹니다. 8장은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5개의 과정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1단계와 2단계는 8장에서 다루고요. 나머지 3개는 9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 부분은요, 각 단계마다 2문제 또는 3문제씩 해마다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단계별로 꼼꼼히 보라고 했는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사회복지사 우리 자격시험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과업,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 각 단계마다 사정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료 수집할 때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과업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5단계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접수 1단계, 자료 수집 1단계 이렇게 다 쪼개면 7단계로도 나눌 수도 있고요. 더 쪼개서 9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굵직하게 여기까지는 초기, 개입은 중간, 끝은 종결 이렇게 3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는 이렇게 5단계로 나와 있고요. 시험에서도 이 5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인 접수 및 자료 수집에서 접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접수는요, 영어로 인테이크예요. 이런 인테이크라는 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접수라는 거 많이 합니다. 어디 공공기관을 가서도 접수해야 되죠. 서비스 센터에 가서도 접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접수를 위해서는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이런 것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에서 접수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 아직까진 클라이언트 아니에요. 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문제,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기관이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관에서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또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우리 기관에 없네,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서비스의 적격 여부,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접수입니다. 우리 기관에 왔다라고 해서 다 클라이언트 되는 거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해서 서비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비로소 클라이언트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바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중요하죠. 그죠?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우리 기관에 오면 모두 다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냥 잠재적으로 그냥 신청자일 뿐이에요. 그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욕구,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욕구나 기대, 그리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기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거나 클라이언트가 이게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드러난 문제와 욕구 파악에 초점을 둡니다. 자, 문제를 들어봤더니 우리 기관에서 없는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기관에 갔을 때 좀 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잠재적 클라이언트인 신청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을 때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일이 뭐라고요? 의뢰입니다. 의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접수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제입니다. 자, 여긴 어디 나눈 누구 잘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라고 있죠?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문제 확인을 해서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주기에 적정하다. 네, 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몇 달 동안 뭐 최소한 며칠,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또는 1년이 넘도록 우리 기관에 쭉 오면서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할 이런 지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좀 독특한 게 필요하죠.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뭐 목표를 분명히 하거나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또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에 지속적으로 와서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또 참여해야 되죠. 그런 거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죠? 이 사회복지사는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사회복지사 믿을만하다. 내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고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되게 애를 쓰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된 친밀함이라는 라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한 클라이언트가 보통 초기에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불안감, 양가감정 경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친화관계, 뭐라고요? 라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뽀를 형성할 때는 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양가 감정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변화를 원하는 마음. 나 이번에 해결하고 싶어. 한편으로 30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살지. 포기해. 이렇게 변화하는 마음과 변화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양가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자,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변화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저항감인데요. 이 저항감 자체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저항감 해소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양가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그럴 수 있죠. 그랬군요. 라고 수용해 주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양가 감정 수용, 저항감 해소 모두 다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과업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동기화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또는 흔히 사회복지기관을 찾아온 클라이언트이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아웃리치가 있죠. 자, 이처럼 찾아왔거나 발견이 되었거나 클라이언트인 사람들을 혹은 책에는 많이 지쳐 있어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왔고 초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봤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뭐 이렇지 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도 하고 막 절망도 빠져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을 찾아왔다면 진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해보겠다고 찾아온 클라이언트를 좀 격려하고, 그죠? 그래도 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주고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씨앗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런데 복지기관을 찾아오거나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견된 클라이언트가 모두 다 동기가 충만하진 않아요. 때로는 누가 가보라고 해서 강제로 또는 억지로 온, 즉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특히나 더 동기가 낮아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기관에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지금 상황을 공감하고 수용한다. 굉장히 오기 싫었지만 여기 왔다는 것 자체를 칭찬해 주는 거 여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수, 뭔지 개념 알았죠? 접수 시 확인할 내용 보겠습니다. 보통 기관에 가면 어떤 양식을 작성하라고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초기 면접지라고 하는데요. 뭐 보통 여러분들 기관에 가면 쓰죠? 뭐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인적 사항이죠. 성별, 연령, 나이, 예, 연령, 나이 같은 말, 성별, 이름, 뭐 전화번호. 자, 가족 관계, 지금 주요 문제, 가장 곤란한 거, 또 기관에 오게 된 동기 및 경로, 누가 의뢰해서 뭐 온 거지, 뭐 누가 알려줬는지, 또 뭐 예전에 와봤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온 건지, 또 타 기관에서 의뢰를 했다면 의뢰된 이유, 이전에 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경험, 또는 그때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접수 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접수를 할 때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해야 돼요.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유형화해서는 안 돼요. 학교폭력 가해자, 예, 학폭 가해자라고 이렇게 유형화, 어떤 그룹의 한 사람으로, 그냥 한 사람, 김영순이라는 그 김영순이라는 개인을 보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자, 이렇게 아동학대 행위자, 이렇게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딱 우리가 뭐죠? 예. 그러한 사람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별화. 그 가정폭력의 행위자이긴 하지만 김영철이라는 사람, 예, 강상순, 이름이 다 올드하네요. 예, 뭐 이런 그 개인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나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뭐 영철이, 뭐 순이, 영순이 이런 이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두 번째는요, 자료 수집이에요. 우리가 접수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해서 비로소 클라이언트가 되었다면 이제 이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첫인상만 보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다 알아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눴다고 알 수 있진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자체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증상이나 장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사회복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아동학대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자료 수집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활동이죠. 자료 수집의 특성은 뭐냐면요. 딱 요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내내 지속이 되지만 이 단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필요하면 또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자료 수집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뭐 해야 되느냐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쓸데없는 자료 모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자료 모아야 돼 이 말이에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입 가능성을 판단하고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리포트 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막 인터넷 검색 엄청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가려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수 단계에서도 무엇을 접수하는가 있었죠? 자, 그러면 자료 수집 단계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와 문제에 대한 정보겠죠?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먼저를 보자면 클라이언트 태어나서 현재까지 쭉 살아온 역사, 어렸을 때 어떻게 했고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고 뭐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지냈고 뭐 중년기, 노년기, 예, 이렇게 발달 주기에 따라서 뭐 인간관계, 생활 사건,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역사를 보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상황,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보,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능 수준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적인 수준, 또 정서적인 수준, 행동적 수준, 신체적 기능, 또 이제 학교에서는 친구 관계 또는 선생님 관계 어떠한지,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능력 또는 기능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요.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뭐 회피하는지 잠수 타는지 뭐 과잉 대응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에서는 강점 중요시합니다. 강점, 감점 앞에서 봤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클라이언트의 어떤 한계 이런 것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주변에 있는 사람, 클라이언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만한 관계방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고 넓게 정의했습니다.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정보의 출처. 가장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직접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한 내용이 100% 팩트냐? 아닐 수 있거든요. 팩트 체크 필요한 건 해야 되고요. 일단은 거짓이 있다 하더라도 뭐 클라이언트가 어떤 부분에 거짓을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한 정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직접 한 얘기를 기본적인 정보의 출처로 삼으면서도 클라이언트 얘기는 또 모두 다 팩트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검증도 필요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양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이 촉이라는 것도 좀 있어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가족 가장 많겠고요. 뭐 친구, 그쵸? 직장 동료, 예, 이런 사람들 모두 다 클라이언트 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여러분 MBTI 또는 조금 더 심리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MMPI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되고요. 뭐 병원에서 진단받은 의료 기록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의 출처가 되면서 그 자체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건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뭐 이런 거라고 할 때 클라이언트의 사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꼭 신문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의 출처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사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진단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진단이라는 말은 어때요? 의료적인 관점에서 하는 거죠. 의사가 내리는 게 진단이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하고 알아본다라는 의미에서 사정,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정이란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정의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써놓고 조금 주워보겠습니다. 네, 사정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앞에서 우리가 자료를 많이 좋은 자료를 수집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가 앞에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진정한 문제는 저 밑에 바다 깊은 데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아직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막 분석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문제는 이거구나.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도와줘야 될지 어떤 이 함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정이라는 거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 또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개입을 위한 어떤 중요한 의견, 함의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개입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요 초기 과정에서의 어떤 판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사정의 특성도 여러분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제목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2회, 23회 연속으로 최근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사정의 첫 번째 특성, 지속성입니다. 제가 정보 수집, 자료 수집도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죠. 사정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과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행해지긴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 과정 내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성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중 초점인데요. 이 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그러면 어떤 환경 껴야 되죠?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환경 속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안경을 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 초점을 갖습니다. 자, 상호성은 뭐냐 하면요. 사정의 주체가 사회복지사이겠죠. 사정을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참여하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정은 상호성을 갖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에요. 조금 전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사정이라는 거는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분석을 해서 어떤 딱 그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전개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교통사고 났다 할 때 사고가 아니라 생각을 계속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정은요, 수평적 탐색과 수직적 탐색을 합니다. 뭐냐 하면, 수직적 탐색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말이고요. 수평적 탐색은 현재 나를 기준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동아리 사람, 교회, 종교 활동하는 사람,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또 우리 지역사회 주변의 환경, 나를 중심으로 넓게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수평적 탐색이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탐색한다는 의미로 수직적 탐색입니다. 자, 사정은요, 지식에 기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하면서 배운 지식들,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결론 또는 의견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반드시 지식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결론 또는 의견을 내렸는지가 어떤 이론 속에, 지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는 때로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욕구를 좀 등한시하는데 사실 여러분, 문제라는 거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단계에서는요,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무엇인가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욕구를 발견하고 나면 무엇이 된다고요? 문제가 비로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요번에 색깔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요즘에 중요한 거 강점이라고 했죠. 클라이언트의 문제만 보지 말고 강점 봐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를 유형화하지 않는 그 클라이언트 개개인으로 봐야 된다는 개별화. 그리고 사정은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나 지식이나 자료들을 검토하고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사정이 아무리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또는 뭐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사정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클라이언트 주변의 환경들도 변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정은 한 번으로서 완벽하지 않다. 그 자체로 약간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과제 중요하죠. 예, 사회복지사 과업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영어로는 태스크, 예, 태스크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문제, 호소하는 문제는 처음에 오자마자 많이 얘기하지만 진정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 예. 요게 바로 사정 단계입니다. 네. 초기에는 좀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진정한 문제가 형성되는 게 사정입니다. 자, 요거는 좀 뭐 자료 앞에서 얘기했던 자료 수집 단계와 어떻게 보면은 예, 중복이 되기도 해요. 사정하고 자료 수집은요, 왔다 갔다 해서 어디가 자료 수집이고 어디가 사정인지, 예,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료 수집으로 볼 수도 있고, 예, 이거를 사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 수집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문제 형성을 하게 되고요. 문제 형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료 수집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거 자체를 다 사회복지사가 사정 단계에서 해야 될 과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정의. 무엇이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문제인가를 딱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문제 형성입니다. 자, 사정에는 클라이언트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알아내야 되죠. 그럴 때 클라이언트한테 다양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질문, 즉 언제 문제가 발생했고 주로 언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누가 이런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자, 교재 19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 자신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를 예전에도 경험했었는지, 그때 어떤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는지,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또는 자원에 대한 질문 중요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또는 이제 동원 가능한 주변의 자원.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좋고요. 또 나를 포함하지 않은 환경, 외부 환경, 내 주변의 자원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정 도구인데요. 사정은 여러 가지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가 계속 그거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의견을 내는 거죠. 하나의 의견을 내는 거죠. 예. 클라이언트 문제는 이거야 라고 의견을 내는 것인데요. 사정을 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인 또는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인데요. 이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장을 모으면 가족에 대한 사정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는 개인이지만 이제 가족,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 나 다 모아놓으면 가족에 대한 사정 도구가 되기 때문에 가족 사정 도구라고도 합니다. 자, 사회적 관계망 표. 자, 표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도 그림 나와 있습니다. 꼭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적 관계망,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들 SNS라고 할 때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같은 중요한 체계, 이게 사회적 관계망인데요. 사회적 관계망.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누가 있고 어떤 게 있나 그게 도움을 주나 얼마나 주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표가 사회적 관계망표입니다. 자, 사회적 관계망 표를 그리면 유용성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점이 좋은가. 자,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쭉 왼쪽에 쓰고 이 사람이 어느 생활 영역인지 또는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정보 또는 이런 거를 주는지 안 주는지, 원조 방향은 어떤지, 친밀감은 어떤지 이런 거를 분석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자, 클라이언트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클라이언트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활력 도표입니다. 이거는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생활력 도표. 요것도 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표로 생겼습니다. 이거는요, 클라이언트 생애 동안 발생한 사건이나 문제가 발전해가는 과정을 쭉 표로 만들어서 사정에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쭉 씁니다. 자, 이거를 쭉 쓰고 나면 클라이언트 현재 어떤 문제나 현재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친 어떤 주요한 사건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표로 되어 있죠. 생활 주기 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가족들의 생활 주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41세에서 60세 중장년기,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유아기. 자, 이런 걸 쭉 표시해 놓으면 지금 가족들이 어떤 발달 단계에 처해 있고 이럴 때 이 가족의 과업은 무엇이고 또 발달 단계마다 그 발달 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위기는 무엇인가들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리는 것도 가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가계도인데요, 여러분. 기술론에서도 우리 사정도구는 다 다룹니다. 지금도 보고요. 기술론에서도 또 보겠습니다. 자, 가계도는요, 이제 가족을 사정하는 도구죠. 주로 가족,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인을 알기 위해서도 가계도를 그려봐야 되고요. 가족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가계도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또는 가족 사정도구라고 합니다. 자, 가계도는요, 2,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 관계를 선이나 도형 같은 상징, 상징을 사용해서 그리면 복잡한 가족의 문제와 어떤 패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 뭐 알 수 있을까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거 아니에요. 환경, 주변 이런 거 나오면 다 생태도입니다. 자, 생태도 나중에 나오고요. 가족은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만 그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 주변에 누가 있나 무엇이 있나 이거 몰라요. 그래서 각 성원들의 성별, 나이, 출생 같은 인구사회학적 내용, 가족의 구조, 그죠? 그리고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친자식인지 입양인지 위탁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가족 원가의 관계의 질을 알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친밀한지, 둘째 아들과 막내가 서로 이제 잘 가깝게 안 지내, 멀어졌어, 소원한지, 엄마와 아들이 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빠와 큰딸이 갈등 관계인지 이런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이제 지나면서 반복되는 융합 또는 알코올 중독, 장애, 질병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대를 이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생태도와 가계도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아빠, 엄마, 이렇게 해서 자녀들, 그죠? 자녀들, 남자, 여자, 이렇게가 가계도예요. 그런데 생태도는요, 이 가계도 주변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교회, 학교, 아빠 직장, 엄마 직장, 동아리, 여기는 종교, 가족센터, 구청, 이렇게 우리 가족 주변에 있는 환경 체계들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외가와는 갈등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환경 속에 인간관점을 도입해서 가족과 가족의 자원, 가족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묘사한 도구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나면 이 가족이 주변에 도와줄 자원이 많이 있는지 또는 이 환경에 있는 체계들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온통 갈등 관계만인지 이런 것도 알아냅니다. 자, 그래서 자원의 흐름,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 조각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기술론 시간에 경험적 가족 치료할 때도 나옵니다. 자, 이 가족 조각은요, 지금 5가지 어때요? 사정 도구를 봤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뭔가 표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가족 조각은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족은 스스로가 모두가 그 가족 조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가족을 자르기다 생각을 하고 가족을 조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순간 또는 문제가 해결된 순간을 상상하면서 조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족 조각은 사정도구로 쓸 수 있는데요. 사정도구로 쓸 때는 우리 가족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한 장면을 생각해서 조각을 하면 되고요. 문제 해결의 목표로 쓸 때는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상상하면서 조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가족 조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조금 더 그 가족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드러날 수 있어서 유용하고요. 또 말로 표현하기 잘 어려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우리 가족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하고 와닿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 영향력이 큰 사정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가족이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인데요.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는 사회도, 소시오그램이라고도 합니다. 기술론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갈등, 이 사람은 관심 없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그려보면 우리 집단이 지금 어떠한가, 집단 성원들의 관계의 질을 알 수 있거든요. 모두 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화살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집단의 소외자예요.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얘네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네 둘이를 고립시키네,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이 성원들의 이 사회도를 그림으로써 앞으로 집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소시오그램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자, 집단 성원의 성별. 근데 성별을 구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다 동그라미로 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하위 집단 형성 여부 알 수 있고요. 누가 소외되었는지, 누구누구끼리 편먹었는지, 삼각관계 형성은 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친하고 누구는 멀고 누구는 갈등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과정 8장 끝냈고요. 9장에서는 계획, 개입, 종결과 평가, 이렇게 마지막 3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